Max Charisma. Pharaoh Body Friend. 우리 몸속에는 많은 세포들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NK 세포도 그중 하나죠. 그래서 프로밀이 N1을 만든 거군요. 내 몸을 지키는 힘센 발효유 N1. NK에 주목합니다. 백두산에 놀라움이 천지지만 가장 놀라운 건 여기. 우와, 이 큰 공장에 사람이 없네. 백산수는 농심그룹이 직접 취수, 생산, 판매합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 금지 조치를 베이징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로는 현재까지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 당국이 중국 여행객들에게 롯데 상호가 붙은 곳은 가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도심 롯데 면세점과 마트엔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또 끊겼습니다. 롯데 면세점에 이어 서울시의 한 산하기관 홈페이지도 중국발로 의심되는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킹된 홈페이지엔 사드 철회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보수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집회와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박특검의 주소를 공개하는가 하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집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차은택 씨가 연루된 검찰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담당 검사와 접촉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차 씨는 검찰의 소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경찰을 사칭해 여성을 납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이 화장실로 피하자 뒷조차가 강제로 끌고 나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눈높이 학습지로 잘 알려진 대교그룹 본사를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교의 최고위급 임원 등 3명이 소속 스포츠단 선수들의 월급 명목으로 이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인증이 취소된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2만 대가 평택항 야적장에 반년 넘게 주차돼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할인설까지 나돌고 있는 이유 취재했습니다. 가슴 성형을 위해 삽입한 보형물이 파열되면서 모유에 실리콘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섞여 나온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보건당국 분석 결과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실리콘 성분은 물론 10가지가 넘는 중금속이 함유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사드 보복이 노골적이고 전면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 금지 조치를 베이징에 이어서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공식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는데 당장은 출구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이 먼저 보도합니다. 중국 당국은 어제 베이징에 이어 오늘은 상하이시와 장수성 등 중국 동부지방의 여행사들에게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중국 동부는 유커가 80%가량 출발하는 곳이어서 이 지역만 통제해도 한국행 유커는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나머지 지역에도 곧 여행업계를 관할하는 국가여유국의 지침이 전달될 예정이어서 다음 주 초까지는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조치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금지 대상에는 단체 관광은 물론 개별 여행도 여행사를 통하는 건 모두 포함됐습니다. 한국 비자 접수하지 말아라. 비자 대행하는 거를 아예 접수를 받지 말아라. 심지어는 여기까지 나왔네. 개인이 한국 여행을 하려면 항공권과 숙소 예약은 물론 입국 관련 서류까지 모두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로는 현재까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여행사는 피해를 줄이도록 시행 시점을 오는 15일로 잡았습니다. 못 가게 되면 소비자한테도 위약금 내야 되고 복잡해지니까 유예 기간을 한 2주 정도 준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요. 중국 국가여유국은 제주도에 여행 갔던 자국민들이 입국을 제지당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며 목적지를 신중히 선택하라는 경고성 글을 부처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네, 베이징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편상욱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보복의 양태가 점입 가경인 것 같은데 일단 롯데의 보복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롯데를 응징해야 된다. 연일 관영 언론들이 이렇게 선동에 나서면서 소비자들 또 그리고 롯데 협력업체들의 태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中国人角度，我感觉我也是向着本土企业的，我以后也不会买这个乐天什么东西的，真的。永远再不跟乐天有任何形式的合作。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빨간 프랭카드에 쓰인 내용이 사드를 지지하는 롯데는 중국에서 나가라 이런 내용인데 이 지린성에서 처음 벌어진 시위가 이제 점차 여러 지방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또 한 중국 업체는 자사카드로 롯데마트에서 결제를 할 수가 없고 매장에 있는 롯데 상품 모두 불태우겠다 이런 공고문도 내걸었습니다. 자, 뭐 경제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 교민들의 안전 같은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오늘 주중 한국대사관이 교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변 안전에 각별히 조심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녁에도 어두워지면 나가는 것 자체도 불안해요. 왜냐면 중국 사람이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까 봐 빨리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네, 인터넷에는 벽돌로 한국 차량을 부쉈다 이런 사진이 아침부터 돌았는데 공안당국은 이 사드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안당국이 최근 이틀 동안 한인회 또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불시 점검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위기는 더 흉흉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중국 정부는 모르쇠다 뭐 이런 상황이죠. 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에 대한 공식 입장 아직 없습니다. 들어보시죠. 绝对不存在所谓的反萨德的运动，甚至于是暴力运动。 네, 보복을 부추기던 관영 언론들은 오늘은 한국인을 공격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비난 수위를 조절을 하면서 만약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하려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베이징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국 여행 제한 조치, 롯데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단체 여행객들부터 롯데자가 붙은 곳은 백화점, 면세점 뭐 할 것 없이 어디든 방문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권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화점, 면세점 등이 모여있는 서울 롯데 본점 주변. 중국인 단체 여행객을 태운 관광버스로 늘 붐비는 곳이지만 오늘은 한산합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정부는 당장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국민 단체 여행객부터 모든 롯데 계열사에 대한 출입을 제한시키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국 여행 상품 판매 중단을 결의한 어제 중국 국가여유국 회의에서 함께 나온 조치입니다. 여행업체들은 당장 오늘부터 관광 일정에서 롯데자가 붙은 곳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롯데 관련된 모든 업체의 방문 일정을 다 빼라라고 그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면세점뿐만 아니고 롯데월드라든가 롯데마트 이런 쪽은 전부 다 안 가는 걸로 다. 면세점 연간 매출의 70%인 4조 원가량이 중국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롯데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중국뿐 아니라 국내 직원들까지 꼼꼼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즐겨 찾는 명동거리와 식당가는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게 눈에 띄게 줄어가지고 지금 보증금에서 거의 깎아먹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동 자체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자유여행객과 동남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지금 보신 서울뿐만이 아니라 중국 관광객이 많이 몰리던 제주가 특히 문제입니다. 여행업계는 메르스 사태 때보다 위기감이 훨씬 더 크다는 판단입니다. JIBS 신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상권에선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으로 가득했던 바오젠 거리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일부 매장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아예 막아버린다고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관광객 위주로 이제 상업 거리가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 쪽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주로 유치하는 여행사입니다.
한중 관계가 악화된 이후 관광객을 목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미 30%가량 유치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구두 쪽으로 해서 지시를 해서 일정 부분 인원은 좀 줄여 있는 상태인데 한국에 대한 여행 상품 전체를 금지를 조치를 내리면 훨씬 더 심각하죠. 중국 상하이에선 제주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고 저장성에선 여행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방한 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현재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제주를 찾았던 중국인 관광객은 306만 명에 달합니다. 중국 정부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는 단체 관광객은 230만 명으로 75%나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국 정부의 방한 금지 조치로 그나마 제주를 찾던 개별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기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또 누구의 소행인지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지난 3일절에 롯데 면세점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서울시의 한 산하기관 홈페이지도 중국발로 의심되는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이틀 전인 3일절 날 오후 4시쯤 이곳 홈페이지 화면이 정체 모를 그림과 글로 도배됐습니다. 판다 영상의 로고 밑엔 영어와 중국어로 한국에 대한 저급한 욕설과 함께 사드에 저항한다는 글이 남겨졌습니다. 한국 기업 롯데를 보이콧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중국 해킹그룹이라고 밝힌 이들의 공격으로 홈페이지는 3시간 넘게 다운됐습니다. 전혀 사실 이제 연관성이 없는 기관의 홈페이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킹당한 게 좀 당혹스럽긴 했죠. 저희 홈페이지명이 그러니까 도메인이 서울 마을 이렇게 돼 있어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보복이 한국의 인터넷망을 목표로 한 사이버전 양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어떤 전면적인 사이버전으로 확대될 수가 있어서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 전면적인 공격으로 확대됐을 때는 그 피해가 우리나라가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롯데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를 정상에서 관심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경제부 정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네. 지금 롯데가 지금 심하게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롯데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걱정이 많겠어요. 네, 피해는 롯데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수입 제재 조치를 당했습니다. 국내 화장품의 수출의 약 40% 가까이가 중국으로 향하기 때문에 업계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금 전세기 운항 정지에 이어서 또는 이런 것들이 정규 노선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국 언론 얘기를 들어보면은 롯데뿐만이 아니라 삼성, 또 현대차 이런 데도 지목해서 이제 보복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우려가 됩니까? 일단 예를 들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어떤 인증이 필수적이라서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에 중국 정부는 삼성 SDI하고 LG화학의 배터리를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다시 지금 심사를 받고자 하고 있지만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23% 정도가 중국에서 나올 정도로 비중이 큰데요. 혹시나 한국 제품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지 않을까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도 지금 이미 세계 경제 체제 안에 편입이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냥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WTO에 제소를 한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네, 우리 정부는 지금 WTO 조항 위반 여부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개방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 또 우리 기업의 피해를 증명하면 제소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게 중국 정부가 취한 그런 가시적인 그런 조치라는 그런 명시적인 그 증명이 가능해야 이게 가능한데 그런 지금 것들이 보면 중국 정부는 계속 아니다 이러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좀 쉽지 않다는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지금 어떤 관영 언론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구두로 업체에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국제법 위반 논란을 상당히 지금 신경 쓰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3살 배기 아기를 마구 때려서 숨지게 한 엄마 그리고 외할머니 사건 기억이 나시죠? 알고 보니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무속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부근에서 친박단체가 벌인 시위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박 특검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에 불을 붙이고 야구 방망이를 흔들면서 위협적인 발언을 합니다. 박 특검의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급기야 박 특검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데 이어서 자택 부근에서 집회와 시위를 못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최근 친박단체가 박영수 특검 자택 부근에서 잇따라 집회를 가졌습니다. 하루 3시간 넘게 이어진 시위에서는 욕설과 험악한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 박 특검은 법원에 자신의 집 주변에서 집회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겠다는 마음으로 정신없이 달려왔다며 소회를 드러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은 대기업의 정경유착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수사가 대기업의 경종을 울리고 국가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고비를 꼽으라는 말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을 들었습니다. 또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박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이나 SK, 롯데 수사를 끝내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특검 표창장 수여식에선 상을 건네주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특검이 그동안 수집한 최순실 사건 수사 자료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이 90일 전에 수사 기록을 특검에게 넘겼었죠. 그때 되로 줬었는데 이번에 말로 돌려받았습니다. 보도에 전병남 기자입니다. 특검의 수사 기록이 담긴 상자들이 1톤 트럭에 옮겨집니다. 특검이 압수물 상자 20박스 분량의 수사 자료를 검찰에 인계했습니다. 삼성 수사 자료 3만 쪽, 블랙리스트 수사 자료 2만 쪽 등 70일 수사 기간 동안 특검이 생산한 수사 자료는 10만 쪽 분량에 달합니다. 특검은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사건의 수사 기록 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검찰이 후속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만 기록의 원본을 넘겼습니다. 원본 형태로 전달되는 자료 가운데는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기록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특검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범죄 혐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특검이 이미 파악해둔 만큼 검찰이 수사 기록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량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특검이 시작되기 전 수사를 진행하던 기존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이 보낸 자료에 대한 검토를 받길 방침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최순실 씨는 물론이고 측근 차은택 씨도 모른다던 우병우 전 수석이 차 씨가 연루된 검찰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검찰에 이런 조사 내용도 넘겼습니다. 이제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수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회 청문회장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차은택 씨를 모른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차은택을 잘 부탁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김장자 장모한테 부탁할 일입니까? 저는 차은택을 모릅니다. 그런데 특검은 차은택 씨가 연루된 검찰 수사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4년 말 차 씨의 측근 김모 씨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차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부하 직원에게 수사팀과 접촉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당시는 민정수석실 개입 의혹이 제기된 정윤의 문건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검찰 접촉을 조심해야 할 분위기였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차은택 씨가 소환되는 걸 막으려고 수사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당시 차 씨는 검찰에 소환되지 않았고 김 씨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는 우 전 수석 측과 접촉한 바 없다면서 차은택 씨는 참고인 신분이라 이메일로 진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부하 직원을 시켜 담당 검사와 접촉했던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으며 잘 모르는 차은택 씨의 수사 상황을 알아보게 한 건
직속 상관이었던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기록을 모두 넘겼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네, 법조팀 박상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이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아예 공개적으로 말을 해버렸어요. 네, 오늘 특검과 기자단 이 점심 식사 자리에서 네. 나온 이야기인데요. 박영수 특검은 만약에 수사 기간만 연장이 됐더라면 우 전 수석은 100% 구속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이 이 세월호 수사 당시에 그 수사팀에게 직접 전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제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 압력이 인정이 되는 거다. 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의 뜻은요. 결국에는 특검법 수사 대상에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이 들어갔다면 우 전 수석은 구속이 됐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아마 이제 박영수 특검이 세월호 이 부분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약간 아쉬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한 뭐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 같은 것들 특검으로 넘어오기 전에 검찰이 수사를 했던 거잖아요. 예, 그 지난해 8월이었죠. 그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팀장을 꾸려서 네.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졌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이제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둘러싼 횡령 의혹 그리고 우 전 수석의 아들의 그 병역, 그 보직 특혜 의혹에 네. 대해서 감찰을 한 뒤에 운전병. 예, 그렇죠. 그 코너링이 좋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었는데요. 4개월 동안 수사를 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통화 내역 조회 한 번을 하지 않았다. 네. 이런 비판이 이제 제기가 된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당시 수사팀은 보통 수사 이 통화 기록이 1년이 지나게 되면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네. 조회를 해도 크게 의미가 없어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근데 수사 초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 대상에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가 빠져 있었다. 뭐 사무실이 빠져 있었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계속 제기됐던 걸 생각을 하면 뭐 대놓고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마 큰 뭐 열의를 갖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검에서 나온 얘기인데 우 전 수석하고 검찰 수뇌부하고의 전화 통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뭐 어떤 통화 기록 얘기입니까? 그럼? 네, 이것도 지난해 8월 이야기입니다. 네. 김수남 검찰총장과 우병우 전 수석이 여러 차례 통화를 이제 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는데요. 근데 이 시기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이 사건에 촉발이 되었던 태블릿 PC 보도 그 다음 날이었던 지난해 10월 25일이었죠. 근데 그때는 또 우병우 전 수석이 수사 책임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또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뭐 이 두 검찰 수뇌부 이 분들은 뭐 전혀 수사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 우병우 수석하고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에 이미 그 최순실 사건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사 관련한 얘기한 적이 없고 그냥 이런 다른 이야기 뭐 검찰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의혹이 이제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중에서 3개월 동안 1000번 넘게 통화한 검찰 간부도 있다. 누굽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은 이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인데요. 네. 이제 안 국장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우 전 수석 그리고 이제 민정비서관하고 1000번이 넘는 통화를 한 것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네. 이게 평균 하루로 따지면 뭐 10통 이상 전화를 한 건데요. 그러네요. 예, 물론 이제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검찰의 뭐 인사, 행정 이런 것들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뭐 민정수석하고 통화를 많이 하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특정 시기에 이렇게 약간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의 이 통화량이 있었다는 네. 부분을 정상 업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왠지 이제 석연치가 않은 부분인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검찰이 이제부터 손을 대야 할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론 내기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또다시 변론을 재개하자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출근 직후부터 평의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이 끝난 뒤 세 번째 공식 평의입니다. 평의는 오전 내내 진행됐는데 재판관들은 탄핵 사유 쟁점별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의에 참석한 재판관들 모두 자신의 의견을 치열하게 개진하다 보니 어제 평의는 재판관들의 별도 일정까지 미뤄가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13일 이전 선고가 진행되고 7일쯤 선고 날짜가 정해질 거란 전망까지 나오자
대통령 측에선 다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선고를 하기보다는 퇴임 전에 재판관 평의만 종결하고 최종 결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길 바란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측 김평호 변호사는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하는 건 위헌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영해 또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나섰습니다. 탄핵 심판의 결론을 향해 재판관들이 치열하게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변론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변론을 재개하자는 대통령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를 뒷쫓아가 세우고 자신이 경찰이라며 여성 승객을 납치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여성이 기지를 발휘해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납치범은 화장실까지 쫓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영동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겁에 질린 표정의 여성이 화장실로 황급히 도망칩니다. 얼마 뒤 큰 체구의 남성이 나타나더니 여성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며 화장실 입구에 있던 소화기까지 터뜨립니다. 연기에 고통을 받으면서 막 나오면서 살려달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시라고 다시 또 들어오더라고요. 막 살려달라면서. 여성을 쫓아온 남성은 39살 K씨. K씨는 이 여성을 화장실에서 억지로 끌고 나왔지만 휴게소 직원이 112에 신고하자 차를 타고 혼자 달아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경기도 수원의 한 유흥가에서부터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가던 피해 여성을 뒤쫓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택시를 갓길로 세운 K씨는 기사에게 경광등을 보이며 자신이 경찰인데 술 취한 여성을 직접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K씨의 차로 옮겨 탔지만 이상한 낌새에 화장실에 가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K씨를 구속하고 경찰관을 사칭한 이유와 여성을 납치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3살 배기 아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싱글맘과 외할머니 사건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귀신 들렸다는 무속인 말 한마디에 딸이자 손녀인 3살 배기를 한 달 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왜 때리셨어요? 지난달 21일 온몸에 멍이 든 채 싸늘한 주검으로 병원에 실려온 3살 배기 김모양. 김양은 엄마 26살 최모 씨와 외할머니 50살 신모 씨로부터 한 달 넘도록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행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혼을 겪으며 우울증을 앓던 최 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무속인을 찾아간 자리에서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애를 보면 그 환장이 보이고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아는 그 무속인을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빙의가 든 것 같다. 이후 최 씨 모녀는 귀신을 쫓는다며 아이 곁에 성경책과 복숭아 나뭇가지를 놓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김양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기를 반복하자 복숭아 나뭇가지로 아이를 마구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김양은 숨지기 사나흘 전부터는 밥도 먹지 못하고 물만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수부검 결과 숨진 김양의 전신에서는 출혈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양의 엄마와 외할머니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한 40대 무속인은 폭행을 지시한 정황이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번개탄, 텐트, 신경안정제 같은 걸 묶어서 이른바 자살 세트라고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고통 없이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말에 실제로 이걸 구입한 사람도 있습니다. 보도에 손형환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주택.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남성 2명을 체포합니다. 출동장에 발부됐어요. 자살 방조 혐의로 해서. 집안 곳곳에선 번개탄과 신경안정제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55살 송모 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SNS에 고통 없이 죽는 법 또는 편안한 자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개발했다는 이른바 자살 세트를 홍보했습니다. 이들은 2달 전부터 충남 모처에 펜션을 빌린 뒤 여러 차례 실험을 거쳐 텐트와 신경안정제 등으로 구성된 상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틀어놓고 이제 잠자는 이제 편히 간다 해갖고.
30대 여성과 50대 남성 등 4명이 100만 원씩을 내고 이 자살 세트를 구입했지만 모두 미수에 그쳐 숨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20, 30대 50여 명이 송 씨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상에서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게시글이나 영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김치 냉장고 같은 가전은 한 번 구입하면 별다른 관리 없이 몇 년이고 사용하곤 합니다. 10년 넘게 쓰는 분들도 많은데 점검 꼭 해보셔야겠습니다.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14층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고 있습니다. 2명이 다치고 집안이 모두 타버린 이 화재는 김치 냉장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김치 냉장고로 인한 화재는 23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냉장고 뒤에서 시커먼 연기가 막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벌써 불이 온 거예요. 화재의 86%는 사용한 지 10년 이상 된 제품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권장 사용 기간은 7년이지만 더 오래 쓰는 소비자가 대다수입니다. 노후한 김치 냉장고 내부를 살펴보면 구석구석까지 먼지가 들어차 있는 게 확인됩니다. 김치 냉장고는 대개 집안 구석에 두기 때문에 먼지가 쌓이기 쉽습니다. 이 먼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 정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베란다나 다용도실처럼 환기는 잘 안 되고 습도 높은 곳에 두는 것도 문제입니다. 24시간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부품이나 전기 배선의 절연 기능이 떨어지면 합선, 누전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후 김치 냉장고에 작은 불씨를 가져다 두니 삽시간에 짙은 연기를 내뿜으며 불이 커집니다. 화재 위험을 줄이려면 정기 점검을 받고 내부 청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권장 사용 기간이 지났거나 특히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제품을 쓰고 있다면 반드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과 벽 사이를 10cm 이상 띄우면 제품 과열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SBS 심영구입니다. 눈높이 학습지로 잘 알려진 대교그룹 본사를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그룹의 최고위급 임원 등 직원 3명이 스포츠단 선수들의 월급 통장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보라매동에 있는 대교그룹 본사 사회공헌실과 감사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대교그룹 소속 여자축구단과 배드민턴팀 선수들의 월급 계좌로 들어간 돈이 곧바로 사내 사회공헌팀 계좌로 옮겨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선수 한 사람당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20여 명의 계좌에서 이렇게 빼돌린 돈은 모두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교그룹 계열사 사장을 포함한 사회공헌실 소속 직원 3명이 이 돈으로 체육계 로비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교그룹 최고위급 임원이 포함된 이들은 대한체육회에서 수년 동안 요직을 거쳐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교그룹 측은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라며 그룹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회사하고 무관하고 스포츠단의 3명 그분들의 문제인 거고 저희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계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해 선수 월급 계좌에서 옮겨진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경기도 평택항 아우디 폭스바겐 야적장 모습입니다. 수입차 2만 대가 빼곡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인증이 취소돼서 발이 묶인 겁니다. 그런데 야적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차량들이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배기가스 배출 인증 서류 조작 혐의로 아우디와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의 인증이 취소됐습니다. 인증 취소는 곧 판매 금지를 뜻합니다. 이 차량들은 한국 시장용으로 만들어서 독일로 도로 가져가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대기 중입니다. 도보 10분 거리엔 드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지금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차들이 6달 넘게 세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야외에 주차돼 있는 상태입니다. 해품을 받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경우에 3개월 이상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지난해 수입된 탓에 연식도 한 해를 넘겼습니다.
이런저런 흠이 있어 제 가격을 다 받고 팔지는 못할 거라는 소문이 돌더니 급기야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선 구체적으로 40% 할인설까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부쩍 커졌습니다. 정혜진 기자, 이 뭐 아우디, 폭스바겐 비싼 독일제 차잖아요. 이걸 뭐 40% 넘게 할인해서 팔면은 관심 가질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40% 할인이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된 중고차 가격입니다. 이 연식은 지났지만 도로 한 번 안 달린 새 차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 관심이 더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팔까요? 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정해진 건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거를 재인증 받아서 다시 판매를 할 건지, 판매를 한다면 할인폭은 얼마로 할지 등 이런 것들을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소문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네, 이 회사 측 입장과 달리 소비자들은 언젠가는 저 차를 팔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연식이 지났으니 제값을 다 받지는 못할 거고 네. 그러니 할인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차들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려면 환경부에서 먼저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여론이 좀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슴 성형을 위해서 삽입한 보형물이 파열되면서 모유 속에 실리콘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섞여 나와서 아기가 이걸 먹었다는 소식 저희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보건당국이 분석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모유 속에서 실리콘 성분이 검출됐고 문제의 보형물에 또 10가지 넘는 중금속이 들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송인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출산 직후 30대 산모의 모유에서 나온 물질입니다. 맑고 투명하지만 끈적끈적합니다. 기름같이 하얀색으로 투명한 이렇게 끈적거리는 게 나오더라고요. 언제부터 아기가 그걸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만큼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정밀 분석 결과 이 물질은 실리콘으로 밝혀졌습니다. 밑에 있는 스펙트럼은 모유 성분의 그 실리콘 성분 스펙트럼이고요. 위에 있는 제품과 이 스펙트럼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실리콘 성분이 또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형물이 파열되면서 실리콘이 엄마의 유선으로 흘러들어갔을 거란 추정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파열된 보형물에 11가지 중금속이 함유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철 성분이 가장 많았고 아연과 알루미늄, 크롬, 니켈, 바륨 등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다만 검출된 중금속 모두 극미량에 불과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포함된 금속류가 모두 그 영양의 체내에 흡수된다는 것을 가정하였더라도 중금속으로 인한 유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형물 성분은 규명됐지만 보형물 파열 원인과 어떻게 모유에 섞여 들어갔는지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송인호 기자,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우리가 1월 초부터 이 사안을 취재를 하면서 이 파형된 보형물에서 어떻게 모유로 이 성분들이 흘러들어갔는지 이게 계속 궁금했었잖아요. 네, 아직도 그건 그렇습니다. 규명이 안 됐나 보죠? 식약처가 그거를 이제 규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여성 가슴을 보면요, 모유가 지나가는 관, 즉 유선이 매우 가늡니다. 따라서 보형물 알리기가 상대적으로 굵은데요. 이게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염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보형물의 어떤 압력이 가해져서 유선이 파열이 되면은 보형물 성분이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지금 그 성형외과들이 굉장히 많죠. 가슴 보형물 삽입뿐만 아니라 제거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파열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유방외과 전문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경우는 일단 시기가 오래됐다고 이제 추정이 되고요. 압박을 계속 가했다거나 마사지를 또 열심히 했다거나 어떤 더 심하게 악화시키는 어떤 요인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중금속이라는 게 뭐 아무리 극미량이라고 해도 아이가 이걸 먹었다 이러면은 부모님들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세계 거의 최초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이 실리콘은 고분자이기 때문에 몸속으로 흡수가 되지 않고 배출이 됩니다. 또한 이번에 검출된 중금속 양 자체는 극미량이라서 우리 인체 수준의 위해를 가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식약처의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기가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 논문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100% 안전하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걱정을 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모유의 혼입 사고는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모유 수유를 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은 가슴 보형물 수술 후에 반드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10년이 지나면요, 거의 보형물 파열 비율이 10%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따라서 가슴 보형물 수술 후 2년 뒤부터는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 등으로 파열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고, 뭐 엄마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 살해 용의자로 체포했던 북한의 리정철을 오늘 추방했습니다. SBS 취재진이 말레이시아를 떠나 평양으로 향하는 리정철을 기내에서 단독 취재했습니다. 현지 정규진 특파원입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공항에서 시선을 끌며 취재진을 따돌리는 사이 리정철은 베이징행 말레이시아 항공에 탑승했습니다. 기내에서도 북한 관계자들이 리정철의 좌우를 둘러싸고 외부와 접촉을 막았습니다. 유 선생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어차피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피곤해서 그러죠. 리정철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리정철은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오늘 오전 리정철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했습니다. 추방 결정을 받은 리정철은 경찰과 함께 기다리고 있던 차를 타고 호의를 받으며 이민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도 평소보다 많은 경찰이 배치돼서 삼엄한 경계를 펼쳤습니다. 유일하게 체포됐던 북한 용의자 리정철이 석방되면서 수사는 난항에 빠졌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 암살의 배후로 지목된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에 대해 오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북한의 2등 서기관 현광성의 신병 확보를 위해 북한 대사관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북한 대사관에 은신한 것으로 알려져 신병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SBS 정규진입니다. 중국의 노골적인 사드 보복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책은 뭔지 알아봅니다. 외교부 취재하는 김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관광금지 시행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불가피한데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외교부는 관광금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사실이라면 이런 전제를 달아서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긴박하게 대처한다는 느낌은 안 드는군요. 네, 정부의 사실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는 지난해 7월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나서 계속돼 왔습니다. 한류 제한과 같은 보복 움직임이 지난해 8월부터 나타났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외교부 입장과 어제 나온 외교부 입장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현재 유관 부처 그리고 부서 간에 필요한 협의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측에 대해서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주중 공관, 관계 부처, 유관 기관 간 협업과 앞으로 중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네, 정부는 7달 동안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해왔던 겁니다.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늘 국제적인 규범을 좀 찾아봐서 좀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중국 정부가 공식 조치가 아닌 것처럼 이를 좀 꾸미고 있거든요. 그래서 WTO 같은 제소를 한다는 듯한 제소를 하는 그런 대응은 좀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군요. 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보복은 사실 예견된 거였습니다. 네. 그걸 알고도 한국의 우리의 국가 안보 때문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중국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도 사드 반대는 사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내건 것이어서 장관급 접촉으로는 해결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사실 한국의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죠. 네. 결국에는 우리 사드 배치가 계속 진전될수록 중국의 보복은 아마 심해질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한국 정부는 좀 대책이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답답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사드 보복에서 보듯 중국이 거대 시장을 앞세워 다른 나라의 경제 보복을 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일본과의 갈등이 최고조였을 때 중국의 경제 보복은 어떤 형태였는지 또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도쿄 최호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시위대가 도로 위 일본 차를 마구 때려 부숩니다. 일본 기업이 소유한 건물에 몰려가선 벽을 부수기도 합니다. 2012년 9월 일본이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를 국유화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중국 정부도 직접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일본 관련 수출입 상품에 대해 전수 통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려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 5만여 명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사드 보복과 비슷합니다. 2010년 센카쿠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 뒤엔 첨단 IT 제품에 쓰이는 히토류의 일본 수출을 끊어버렸습니다. 당황한 일본 기업들은 히토류 수입처를 인도 등 전 세계로 확대하고 중국 내 공장들을 일부 동남아로 옮겼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반중 감정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대일 수출 역시 타격을 입었습니다. 経済雇用そういう問題に対して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冷静にこれは対応するべきだ. 결국 일본이 특사 파견 등으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고 이런 가운데 중국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일본 상품을 다시 찾으면서 양국의 경제 전쟁은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첫 경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예비 후보들 사이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4명의 예비 후보 간 토론은 초반부터 치열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이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여야를 통틀어서 전체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안 지사는 중도 보수층을 포함한 폭넓은 지지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중도 보수와 저와 견해가 다른 많은 국민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훈련받아 왔습니다. 이 시장은 경제 기득권과 맞서 싸울 주자는 흑수저인 자신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정치 기득권 또는 경제 기득권자와 싸울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상호 토론에서는 문 전 대표에게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대규모 선거 캠프와 자문단을 꾸린 건 친문 패권주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이 추세로 가면 그것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집권이 됩니다. 그 악순환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십니다. 재벌 개혁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서민 다수보다는 강자인 삼성이나 재벌에 대해서 좀 편향적이신 후보가 아니실까. 안 지사의 대연정론을 두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이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너무 이게 통합, 포용 여기에 좀 꽂혀 계시다 생각해요. 적폐 대상과 지금 연정하겠다라고 가능하겠습니까? 최 시장은 청렴한 공직 생활을 해왔다며 자신이 정경유착을 타파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가 내일 개막합니다. 파격적인 투자로 화제를 모았던 승격팀이죠. 강원의 행보가 우승 경쟁만큼이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지난달까지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가 열렸던 알펜시아 스키 점프장이 강원FC의 홈구장으로 변신 중입니다. 눈을 걷어내자 녹색 그라운드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여름 스키 점프장에 천연잔디를 깔고 처음으로 경기를 치렀던 강원은 4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한 올 시즌 아예 홈구장을 스키 점프장으로 옮겨 화려한 비상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투자로 영입한 지난 시즌 MVP 정조국과 이근호, 문창진 등 스타급 선수들이 강원의 새로운 힘입니다. 2배 이상 늘어난 구단 예산만큼 겨우내 흘린 땀도 많았다며 돌풍을 자신했습니다. 투자도 많이 했고 또 관심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K리그에 좀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시즌에도 전북과 서울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조용형과 맨디를 영입해 전력을 보강한 제주가 복병으로 꼽힙니다. 전북의 이동국은 최초로 통산 200골에 도전하고 수원의 염기훈이 사상 첫 100도움을 노리는 등 대기록에 대한 기대감도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바이애슬론 월드컵에 철인 부부가 함께 출전해서 화제입니다. 노르웨이의 비에르달렌과 벨라루스의 돔라체바가 그 주인공입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13개의 메달을 따내 전설이 된 남편과 소치올림픽 3관왕을 차지하며 바이애슬론의 여왕으로 떠오른 아내, 노르웨이의 비에른달렘과 벨라루스의 돔라체바 부부가 평창 테스트 이벤트 참가를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6월 결혼한 철인 커플은 국적은 달라도 서로 의지하고 조언해주며 올림픽 메달이라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Очень важна поддержка для каждого спортсмена, да и вообще поддержка друг друга в семье это одно, наверное, из самых важных вообще, что может быть. 바이애슬론의 왕 비에른달레는 평창 올림픽 출전을 위해 IOC 선수위원직까지 내려놨습니다. 지난해 10월 출산 후 설원에 복귀한 돔라체바는 소치에 이어 평창까지 2대회 연속 올림픽 메달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철인 부부에게 이번 테스트 이벤트는 올림픽 코스를 익힐 마지막 기회입니다. Ну а к следующему сезону уже будем готовиться со всей серьезностью. И вот приезд сюда это тоже один из очень важных этапов подготовки. 남자 랭킹 1위인 마르틴 포케이드 등 세계적인 선수들도 이번 테스트 이벤트에 참가해 평창의 설원을 누빕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철인들은 이번 주말까지 이곳 올림픽 코스에서 리허설을 펼칩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지난해 PGA 투어 1승을 올렸던 김시우 선수, WGC 멕시코 챔피언십 첫날 멋진 플롭샷 버디를 선보이며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완연한 초봄 날씨 이번 주말 내내 이어집니다.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니까요.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옷차림을 한결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칩인 일요일도 포근하지만 날이 점차 흐려집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지방으로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강해지겠고요. 여기에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 한낮 기온 1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15도를 웃돌면서 따스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포근한 주말이 지나면 다음 주에는 아침 공기가 조금 차가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외교가 중요하지만 경제로도 풀어야 합니다. 중국 국민이 안 사고는 배길 수 없는 상품을 만들면은 목리도 한계가 드러날 겁니다. 또 우리나라가 중국 제품을 사주는 네 번째로 큰 나라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이 20억 달러가 넘는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규모는 달라도 보복의 피해는 중국 국민 역시 입게 됩니다. 두려워 말고 가봐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